얼마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이 가난해지고 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영국인들까지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니, 대영 제국으로 한때 세계를 풍미했던 그런 나라 영국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 영국이 탈퇴한 바로 유럽연합의 상황도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이 원래 전 세계 경제의 쌍두마차라고 불릴 만큼 둘 다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GDP 차이가 거의 2배나 난다고 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유럽과 영국의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 좋아졌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인디펜던트지가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영국인 7명 가운데 1명이 굶고 있다. 정말 믿겨지지가 않죠. 푸드뱅크인 트러셀 트러스트는 지난 1년 동안 약 1130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직면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정도 인구면요, 스코틀랜드 인구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인구고요. 서울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입니다. 빈곤 아동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2022년에 집계된 영국의 빈곤 아동이 무려 420만 명이나 된다고 하죠. 근데 주목할 점이 있어요. 특정 직종 종사자가 식량난을 겪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교사 5명 가운데 1명,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공단과 같은 NHS 직원 4명 중에 1명이 식량 부족 현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영국의 임금 구조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교사들의 임금도 굉장히 낮고요. 의료공단 직원, 심지어 의사도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낮은 수준이라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영국 내에서 물 파업이 이어졌는데요.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2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일어난 건데요. 무려 11.1%까지 올라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7%대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이게 여전히 G7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요. 유럽 국가 중에서는 최악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물가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공공부문, 특히 교사나 아니면 NHS 같은 데서 일하는 분들의 임금이 잘 오르지 않다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참고로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의 목표 물가 지수는 2%입니다. 지금 물가도 여전히 너무나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끝이 안 보이는 금리 인상도 영국인들의 가계 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한꺼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거든요. 미국의 투자은행 JP 모건은요, 영국이 치솟아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년에는 7%까지 올릴 수도 있다. 물론 JP 모건의 경고, 좀 전망이 극단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물가가 계속 튀어오르면 기준금리를 올려서 어떻게든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영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한동안은 금리 인상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경제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진 걸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로 꼽는 게 브렉시트인데요. 인력난이 더 심해졌고요. 파운드와 약세까지 겹치면서 영국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그런 진단입니다. 2021년 1월에 브렉시트가 시행된 이후에 이민 규정이 훨씬 더 강화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영국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진짜 심각해진 겁니다. 또 수입 절차가 복잡해지고 관세까지 부과되면서 파운드화도 또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영국 내 수입품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영국의 문제는 브렉시트 이전부터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대처리즘 이후에 영국 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금융업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는데요. 대처리즘이라는 게 뭐냐면요, 1970년대 영국 경제는 사실은 잦은 파업도 있었고, 그리고 과도한 복지 때문에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이 저하되면서 영국병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경제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처 전 영국 총리가 도입한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대처리즘 이후에 영국 경제가 당장은 살아난 듯 보였지만 제조업 일자리에 비해서 서비스업만 더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사라졌고, 사실 서민층에 대해서만 증세를 한 셈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영국의 빈부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확대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영국 경제가 어려워진 또 다른 이유로 무리한 초저금리 정책도 있습니다. 2021년까지 영국에서 초저금리 정책이 계속되면서 기성세대는 이걸 이용해서 집을 너도나도 산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집을 산 기성세대는 초저금리 정책이 계속되도록 정부의 압력을 계속 넣었고요. 이 과정에서 청년 세대들은 소외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집값이 폭등을 한 상태에서 사회에 진출한 청년 세대는 값싸게 집을 살 기회조차가 아예 없었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영국의 청년들은 자산 기반이 무너지고 소비 기반이 무너지면서 영국
영국 경제까지 한꺼번에 몰락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요. 결국 기성세대의 탐욕, 자기 자산을 지키려는 탐욕이 영국의 미래 세대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만 겁니다. 근데 영국 경제가 정말 나락으로 추락을 하다 보니까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GDP가 영국을 앞지르는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아일랜드는 항상 영국의 핍박을 받던 나라였는데 아일랜드가 영국을 앞선 것도 모자라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2위 안에 들 정도의 나라가 되고 말았고요. 반면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은 G7 국가 중에서 2024년에 경기 침체 위험이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됐습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금융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영국의 국채가 이런 국제금융 시장에서 외면받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고요. 영국이 이런 불명예를 탈피하기 위해서 2024년 전에 인플레를 해소하고 고금리 현상에서도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개발도상국가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군에 영국이 속하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건 영국만이 아닙니다. 2035년이 되면 미국과 유럽연합의 GDP가 일본과 에콰도르만큼 벌어질 것이다. 유럽연합의 핵심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유럽국제정치센터에서 한 말인데요. IMF 국제통화기금의 통계를 보면 올해 미국의 GDP가 26조 8,500억 달러에 달한 반면에 유로를 쓰는 나라들의 GDP는 15조 700억 달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08년만 해도 미국과 유로존의 GDP는 사실상 비슷했거든요. 유로존이 14조 2,200억 달러, 미국이 14조 7,700억 달러였습니다. 15년 동안 미국의 경제 규모는 무려 82%가 성장했는데 유럽은 그동안 6%밖에 성장을 하지 못한 겁니다. 평균 연봉도 큰 차이가 나는데요. 미국의 평균 소득은 2019년보다 6% 늘어난 77,460달러를 기록했는데 유럽은 어떻게 된 게 이 기간 동안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인 겁니다. 같은 기간 비교해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주요 유럽 국가의 연봉이 줄어든 건데요. 유럽 최대 경제 강국인 독일은 3%나 줄어들었고요. 스페인은 3.5%, 그리스는 6%나 감소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의 씀씀이도 차이가 나고 있죠. 유럽연합의 소비 지출 규모는 2008년 12조 2,400억 달러였는데 지난해에도 12조 2,600억 달러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같은 기간 동안에 12조 4천억 달러에서 19조 2,600억 달러로 55.3%나 급증했습니다. 아니 근데 한때는 다 잘 나갔던 미국과 유럽 도대체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차이가 나는 것일까? 사실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 이렇게 상징되는 혁신 기업들이 끝없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유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예전에 잘 나가던 기업들이 지금도 잘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조상 덕에 먹고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유럽 경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혁신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유럽 경제는 자꾸 뒤처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유럽의 물가가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주택, 물, 에너지 가격이 특히 18%가 올랐고요. 교통비가 12.1%, 그리고 식품 및 음료 가격이 11.9%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먹고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 상황. 근데 월급은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 유러피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겁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유럽인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프랑스인들이 푸아그라와 레드와인을 덜 마시고 스페인에선 올리브오일을 아껴 쓰고 있다. 아니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가장 좋아하는 걸 지금 아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국 사람한테 김치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랑 사실상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유럽은요. 고령화로 인해서 성장이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데 코로나19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라는 악재가 다 같이 겹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악화해온 상황이 더욱더 나빠진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미국은 시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해서 소비 지출을 유지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요. 물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언론이니까 유럽의 안 좋은 얘기를 굳이 꺼내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치부하기는 좀 어려운 게요. 지금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혁신을 주도하면서 빅테크 산업이 도약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유럽 경제가 정체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경제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영국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경제 정책을 썼고 그 과정에서 잠깐은 자기 부동산 가격 올리고 주가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청년 세대의 어떤 부의 기반이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소비의 미래 기반이 무너지다 보니까 영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자, 영국 경제의 이런 측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알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